2023년 6월에 서울은 낮부터 열기가 뭉쳤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어귀에 서면 한강의 물비린내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 골목 끝에는 유리와 철골로 세워진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서 있었다. 서울의 수많은 빌딩 가운데 이 건물이 특별한 이유는 50층 전체를 단 하나의 간판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통유리에 박힌 그 간판의 글씨는 단순하고 깔끔했다. 강혁탐정사무소.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1층 로비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조명을 머금고 낮게 빛났다. 엘리베이터는 두 종류였다. 일반 방문객용과 사무소 전용 고속 엘리베이터가 각각 분리되어 있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생체 인증을 통과해야만 문이 열렸다. 50층에 도착하면 300평의 공간이 펼쳐졌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였고 한강과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그 너머로 한눈에 들어왔다. 사무소의 중앙에는 둥근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각종 첨단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16개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를 출력했다. 사무소 깊숙한 곳에는 첨단 실험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학 분석 장비들과 법의학 감식 도구들이 의료기관 수준의 정밀도로 갖추어져 있었다. 그 실험실 한켠에는 높이 1m 80cm에 이르는 로봇이 충전 스테이션에 연결된 채 대기하고 있었다. 2026년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로봇 세종이었다. 세종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자연어를 이해하고 수십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검색하며 범죄 현장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사 보조 시스템이었다.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긴급 출동 시 이용하는 헬기가 항시 대기 중이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최고급 세단 여러 대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최첨단 드론도 5대가 대기 상태였다. 이 모든 것이 강혁 한 사람의 소유였다. 강혁은 2023년 기준으로 43살이었다. 1980년생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했다. 그는 수십 건의 강력 사건을 해결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정년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강력계를 떠난 것은 어느 날 밤 호련히 결심한 일이었다. 가족 전체가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혁은 그 잔인한 진실이 자신의 내부를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다. 범죄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그의 마음속을 점점 크게 차지했다. 사직서를 낸 날 밤 강혁은 서울 한강변을 오래 걸었다. 그리고 탐정사무소를 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상당했다. 강혁은 그 돈으로 합정동 빌딩을 매입하고 사무소를 꾸렸다. 탐정이 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재벌이든 보통 사람이든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는 뚜렷한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다. 현장에 들어서면 강혁의 눈은 자동으로 3가지를 포착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이 3가지 순서는 경찰 시절부터 지켜온 그만의 수사 원칙이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강혁의 오른편에는 항상 이해나가 있었다. 이해나는 1998년생으로 2023년 기준 25살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분석화학 전문가로 근무하다가 강혁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사무소에 합류했다. 강혁보다 18살 아래였지만 직업적 역량에서만큼은 대한민국 어느 전문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세종 로봇을 다루는 것은 이해나의 독보적인 영역이었다.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력은 맥가이버 수준이었고 운전 실력도 웬만한 레이서 못지 않았다. 이해나는 강혁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의뢰 분석부터 교통편 예매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철두철미함은 강혁이 그녀를 스카우트한 가장 큰 이유였다. 이해나는 강혁을 탐정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강혁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강혁도 이해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는 이해나를 애나씨라고 불렀다. 그 2글자에는 늘 무게가 실렸다.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은 송태풍 박사였다.
43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지닌 그는 사무소의 학문적 기반이었다. 나정희는 30대 중반의 조수였다. 빼어난 미모를 가졌으나 스스로 그 사실에 무관심한 여성으로 사무소의 자료 정리와 일정 관리를 담당했다. 강혁의 형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형제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협력했다. 강혁은 형에게 반말을 썼고 강민혁은 동생을 혁아라고 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년을 함께한 형제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의 신뢰가 있었다. 그해 6월 강혁 탐정사무소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6월 4일 오후 3시였다. 나정희가 사무소 입구에서 의뢰인을 안내했을 때 강혁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나는 세종 앞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송태풍은 실험실 쪽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유서연이었다. 32살의 여배우였다. 유서연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 가운데 하나였다. 스크린 데뷔 7년 만에 주요 영화제를 석권했고 최근 할리우드 제작사와의 계약 소식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사무소를 찾아온 유서연의 얼굴에는 스크린 위에 화려함이 없었다. 짧은 커트 머리에 운동화를 신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그녀는 평범한 동네 주민처럼 보였다. 강혁은 의뢰인이 자리에 앉는 것을 기다렸다가 맞은편에 앉았다. 강혁 탐정님이시죠? 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유서연은 잠시 손을 매만지다가 입을 열었다. 남편과의 이혼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이미 이혼에 동의했음에도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그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강혁은 눈썹을 움직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박승원입니다. 그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강혁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이해나도 세종 화면에서 잠시 눈을 들었다. 박승원, 51세, 재벌 2세 회장. 박승원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 문화재 컬렉터로도 유명했으며 성격이 괴팍하고 권위적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다. 박승원 씨는 5년 전 제가 무명 배우였을 때 만났습니다. 결혼은 3년 전입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촬영을 갈 때마다 미행을 시켰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제 에이전트를 교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혼에 동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서초구 자택에 있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박 회장이 이혼에 동의했다고 말한 것은 직접 본인에게서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달 5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증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만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유 배우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유서연은 처음으로 눈빛이 달라졌다.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표정이었다가 곧 평온해졌다. 할리우드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혁은 그의 답을 노트에 받아 적지 않았다. 머릿속에 저장했다. 알겠습니다. 박승원 씨 측에 비공개로 접촉해 이혼 동의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가는 길에 입구에서 한번 돌아보았다. 탐정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남편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서연이 사라지자 이해나가 세종에서 눈을 떼고 말했다. 세종이 박승원 씨 프로파일 기본 검색 완료했습니다. 탐정님 보시겠어요? 강혁은 이해나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종의 화면에는 박승원의 기본 정보가 정렬되어 있었다. 박승원, 1972년생, 51세, 박승원 그룹 회장, 재산 규모 추정 3조 2천억 원, 문화재 컬렉터, 주요 컬렉션 한국 고미술 및 도자기.
성격상 특이사항 다수, 과거 전 배우자와의 위자료 소송 경력, 현재 자택 서초구 반포동 단독주택, 애나 씨, 박승원 씨 측 법률 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조회했습니다. 법무법인 성한의 정민철 변호사입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있는 것, 이혼에 동의했다고 말한 박승원, 없는 것, 실제로 도착한 이혼동의 서류, 어색한 것, 한 달의 침묵. 그 침묵이 단순한 지연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서초구 반포동으로 향했다.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조수석에 강혁이 앉았고 운전석 쪽에는 이해나가 탑승했다. 이해나는 자율주행을 끄고 직접 운전하는 쪽을 더 좋아했다. 강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박승원의 단독주택은 반포동 한강변에서 골목 하나를 들어간 자리에 있었다. 담장이 높고 CCTV가 촘촘했다. 정문 앞에는 경호원이 2명 서 있었다. 강혁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해나에게 말했다. 오늘은 접촉만 합니다. 반응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혁은 혼자 정문으로 걸어갔다. 경호원 가운데 한 명이 앞을 막았다. 면회 예약 없이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강혁 탐정사무소 대표 강혁입니다. 박승원 회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유서연 씨의 위임을 받아 방문했다고 경호원은 이어폰에 대고 잠시 통화를 했다. 그리고 강혁을 바라보았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3분이 지났다. 저택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왔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다. 저는 박 회장님 비서실장 전현식입니다. 회장님은 지금 외부 면담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 배우 측에 전할 말씀이 있으시면 법무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정민철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이혼 동의 서류가 한 달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현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부분은 법무에서 답변 드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혁은 돌아섰다. 차로 돌아오는 동안 그의 눈은 저택 담장과 CCTV 위치와 골목 구조를 훑었다. 이 골목이라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버릇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해나가 차 안에서 물었다. 어떠셨어요? 비서실장이 당황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동의가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뭔가가 막힌 거겠죠. 2가지 가능성 중에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민철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이해나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법무법인 성한의 정민철 변호사는 그날 오후 강혁 탐정사무소로 방문했다. 변호사는 40 초반이었고 조심스러운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회장님은 지난달 저를 통해 이혼 동의서 작성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갑자기 철회하셨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 박 회장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까? 지난달 8일 이후입니다. 8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강혁은 메모를 했다. 5일에 이혼 동의, 8일에 철회, 그리고 그 이후 침묵. 박 회장님이 최근 만나거나 교류하는 인물 중에 새로운 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변호사는 말을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재벌 사교계 쪽에서 최근 친분을 맺은 분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저도 모릅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뒤 이해나는 즉시 세종에 검색을 요청했다. 세종. 박승원 관련 최근 사교 활동 및 새로운 인간관계 검색. 세종이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했다. 박승원. 지난 3개월간 공식 참석 행사 목록. 재벌 미술 컬렉터 모임 4월 참석. 재계 친목 저녁 모임 5월 참석. 특이사항 없음. 비공식 활동 관련 소셜미디어 검색에서 한 계정이 걸렸다.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가 지난 4월 박승원과 같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삭제된 사진의 계정 소유자 오현주 배우. 28세 강혁은 그 이름을 받아 적었다. 오현주는 유서연과 같은 업계에 있는 배우였다. 유서연이 완성된 경력을 가진 스타였다면 오현주는 지금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신인이었다. 28세, 프리랜서 계약,
최근 연속으로 2편의 드라마 조연 캐스팅. 소속사 없이 개인으로 활동 중 이해나가 오현주에 대한 프로파일을 완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탐정님, 오현주 씨와 박승원 씨의 연결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4월 오현주 씨가 참석한 미술 경매 행사에 박승원 씨도 참석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행사의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MH 옥션입니다. 고미술 전문 경매 회사입니다. 오현주 씨가 미술 경매 행사에 참석한 이유가 있겠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혁은 생각을 이어나갔다. 박승원이 이혼 동의를 철회한 것은 새로운 관계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 달간의 완전한 침묵이 설명되지 않았다. 무언가가 더 있었다. 이튿날 강혁은 오현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오현주는 놀랍도록 쉽게 면담에 응했다. 강혁 탐정사무소에 나타난 오현주는 예상보다 훨씬 태연한 사람이었다. 28살의 젊은 배우라고 하기에는 눈빛이 안정적이었다. 두려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탐정님이시군요. 박 회장님 이야기 때문에 오신 거죠. 강혁이 아직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는데 오현주가 먼저 말했다. 알고 계셨군요. 유서연 씨가 탐정님을 쓴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빠르게 돌았습니다. 박 회장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분이 있습니다. 미술 행사에서 처음 뵙고 이후 몇 차례 만났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박 회장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현주는 잠시 입술을 모았다가 대답했다. 저는 박 회장님의 이혼과 관계없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와 박 회장님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박 회장님이 지난달 이혼 동의를 철회하신 것도 아실 이유가 없겠군요. 모릅니다. 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강혁은 오현주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고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눈이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오현주가 사무소를 떠난 뒤 이해나가 말했다.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눈이 2번 움직였습니다. 박승원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와 이혼 철회 이야기를 들을 때요.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회피 반응입니다. 세종에게 오현주의 지난 4개월 이동 경로를 조회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요청했습니다.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강혁이 생각하기도 전에 움직이고 있었다. 6월 7일 저녁이었다. 강혁이 사무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형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혁아, 너 박승원 건 맡았지? 강혁은 전화기를 귀에 대며 짧게 대답했다. 응. 형도 알았어. 검찰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어. 박승원 씨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비서실에서 신고가 들어왔어. 강혁의 손이 멈추었다. 실종 신고요. 아직 공식 수사는 아니야. 경찰에서 일단 확인 중이야. 그런데 내가 먼저 너한테 연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택 상황은 비서실장이 어제 저녁 7시에 회장님 서재에 서류를 가져다 드리러 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대. 아침까지 연락이 없어서 문을 열었더니 회장님이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것이 자리를 비운 것입니까? 아니면 서재 안에 흔적이 있었어. 혁아, 혈흔이 있었어. 강혁은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만 더 했다. 형, 현장 보존 부탁해. 5분 뒤 이해나가 드라이버 시트에 앉았다. 강혁이 조수석에 탔다. 송태풍 박사가 뒷좌석에 올라탔다. 감식 도구가 든 케이스를 들고서였다. 반포동 박승원 저택에 도착한 것은 저녁 9시 직전이었다. 경찰 차량이 2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강민혁이 정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혁아. 빨리 왔네. 애나 씨 덕분이야. 이해나가 차에서 내리면서 강민혁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은 이해나를 반갑게 맞았다. 이 선생, 수고해. 감사합니다, 검사님. 셋은 정문을 통과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2층이었다. 강혁은 서재 문 앞에 서서 먼저 주변을 훑었다. 있는 것. 서재 문 앞 바닥에 작은 혈흔, 서재 안쪽 책상 옆에 더 큰 혈흔, 의자 위에 박승원의 외투, 책상 위에 반 이상 마신 위스키 잔. 책상 서랍이 열려 있음, 창문 잠금 상태 없는 것, 박승원 본인, 무기 혹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외부 침입 흔적, 어색한 것,
창문이 안에서 잠겨 있음에도 박승원이 없다는 사실. 위스키 잔이 한 개라는 것, 내부에서 잠근 흔적이 있는데 외부 침입이 불가능하다면 박승원은 스스로 걸어나간 것이거나 또 다른 출구가 있다는 뜻. 강혁은 서재를 천천히 걸었다. 송태풍이 혈흔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이에 나는 세종 연동 단말기로 서재 전체를 스캔했다. 3차원 공간 데이터가 세종으로 전송되었다. 20분 뒤 강혁은 책장 뒤를 살폈다. 책장 하단 오른쪽 끝에 책 한 권이 다른 책들과 미묘하게 각도가 달랐다. 강혁은 그 책을 꺼냈다. 책 뒤에 작은 버튼이 있었다. 강혁이 누르자 책장이 안쪽으로 열렸다. 비밀 통로였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다.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였다. 강혁이 앞장서고 이해나가 뒤따랐다. 통로 끝에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있는 작은 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문은 열려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박승원의 차가 없었다. 방문자 기록을 확인했다. 6월 6일 저녁 8시 30분에 외부 차량 한 대가 지하 주차장에 진입했다. 번호판 인식 기록이 있었다. 이해나가 즉시 세종으로 조회했다. 차량 등록 명의인 오현주. 이튿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박승원 그룹 회장 박승원 씨가 실종 상태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반포동 저택을 봉쇄했다. 강혁은 그 뉴스를 사무소에서 보면서 이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전날 밤 이후 오현주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다. 이해나가 오현주의 자택과 소속 에이전시에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세종을 통해 오현주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려 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경찰서였다. 오현주가 자택에서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다. 수면 유도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현장에서 약물이 담긴 약병이 발견되었다. 강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이해나에게 말했다. 오현주 씨 자택으로 갑시다. 이해나가 이미 차키를 들고 있었다. 오현주의 자택은 마포구 연남동의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강민혁이 미리 연락을 해두어서 강혁과 이해나는 통제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현장은 작은 공간이었다. 침대와 작은 책상과 옷장이 전부였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침대 위에 오현주가 누워 있었다. 이미 부검을 위해 시신 이송 직전이었다. 강혁은 현장을 훑었다. 있는 것. 침대 옆 탁자 위에 약병, 물잔. 오현주의 가방과 지갑, 창문 잠금,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없는 것. 박승원 관련 메모나 서류, 외부인 흔적, 저항 흔적, 어색한 것. 약병에 라벨이 없었다.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수면 유도제가 담긴 병인데 라벨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직접 만들거나 라벨을 제거했다는 의미였다. 송태풍이 약병을 채취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중에 파는 제품이 아닙니다. 성분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일반 수면제와 다릅니다. 이해나가 현장을 스캔하면서 물었다. 탐정님, 박 회장님 실종과 연결된 게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박 회장님이 먼저 사라졌고 오현주 씨가 그 이후에 사망했습니다. 오현주 씨가 박 회장님의 실종에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오현주 씨가 박 회장님 실종과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거나요? 강혁은 현장을 다시 한번 훑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 입구에서 강민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아, 오현주 사망 원인 경찰은 자살로 보고 있어. 형은 어떻게 봐? 너는? 강혁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질문했다. 오현주 씨가 지난 4개월간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금융기록 조회 가능해. 영장 받아야 하는데 이유가 있어. 오현주 씨 자택에서 라벨 없는 약병이 나왔어. 시제품이나 조제약 수준의 제품이야. 누군가 준비해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강민혁은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다. 해보겠다. 유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탐정님, 오현주 씨 사망 소식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 실종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혁은 전화기를 들고 잠시 생각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호텔입니다. 이태원 쪽이요. 아무데도 가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유서연을 만나기 전에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한 가지를 먼저 확인했다. 오현주가 사망한 날 밤과 박승원이 실종된 날 밤 유서연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유서연은 6월 6일 저녁에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 한국 영화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비공개 만찬이었다. 참석자는 모두 13명이었다. 이 만찬에 대한 정보를 세종이 내부 관계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했다. 만찬 참석자 중 한 명인 배우 한우진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날 저녁 스토리를 올렸다가 다음 날 삭제했다. 스토리 속 사진에는 저녁 식사 장면이 담겨 있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이미지를 분석했다. 테이블 오른쪽 끝자리에 유서연 씨가 있습니다. 강혁은 이미지를 들여다보았다. 유서연이 맞았다. 시간 스탬프는 그날 저녁 8시 57분이었다. 오현주 씨 차량이 박 회장님 저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시간이 8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유서연 씨는 만찬장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만찬장에 도착한 시간과 퇴장한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우진 씨에게 연락해도 되겠습니까?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람이 협조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씁시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요청했다. 세종은 그 레스토랑 인근 도로의 CCTV 데이터를 분석했다. 유서연의 차량이 그 레스토랑 앞 도로에 주차된 시간이 오후 7시 15분부터 자정이 지난 오전 0시 30분까지였다. 유서연은 그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차량 위치로 확인되었다. 강혁은 그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다. 유서연 씨는 그날 밤 만찬장에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성립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걸렸다. 만찬이 열린 레스토랑은 박승원 저택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였다. 오현주의 차량이 저택에 진입했을 때 유서연은 청담동에 있었다. 두 사람이 그 시간에 동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 그렇다면 저택에서 박승원과 만난 사람은 오현주였다. 오현주는 박승원을 만났다. 그리고 그 이후 박승원은 실종되었다. 그리고 오현주는 다음 날 사망했다. 강혁은 이 두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다. 오후 3시에 유서연이 탐정사무소에 나타났다. 유서연은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고 왔다. 나정희가 안내한 회의실에 앉은 유서연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다. 강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유 배우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 회장님이 돌아가신다면 유 배우님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유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혼을 하면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박 회장님이 사망하신다면 배우자로서의 상속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이혼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변화입니다. 유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박 회장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날 밤 만찬장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유서연은 강혁을 바라보았다. 제가 만찬에 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현주 씨를 알고 있습니다. 강혁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듣기만 했다. 오현주 씨는 제 팬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제 인스타그램에 자주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행사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오현주 씨가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자신이 박승원 씨와 연결될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현주 씨는 박 회장님의 미술 행사 인맥을 통해 자신의 연예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강혁의 눈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소개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남편이 다른 젊은 여배우를 만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현주 씨는 다른 경로로 박 회장님과 만났습니다. 그것이 지난 4월 미술 경매 행사였군요. 유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알고 계셨군요. 계속하세요. 저는 오현주 씨가 박 회장님과 만난 이후에 오현주 씨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오현주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 회장님이 이혼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 배우님이 이혼 의사를 전달한 이후에 박 회장님이 이혼에 동의하신 것을 오현주 씨가 왜 먼저 알고 있었을까요? 유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오현주 씨가 박 회장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한 뒤 물었다. 유 배우님. 오현주 씨가 문자로 이혼동의 소식을 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려주고 싶었던 건지, 혹시 그것이 도움을 주겠다는 신호였을 가능성은요? 유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혁은 회의실에서 나왔다. 이해나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오현주 씨가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입금 주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3개의 다른 계좌를 통해 분산 입금되었습니다. 형에게 연락해서 그 계좌들을 추적하도록 합시다. 2023년 6월은 사건들이 겹쳐 쌓이는 계절이었다. 강혁은 사무소 회의 테이블에 지금까지 파악한 것들을 펼쳐놓았다. 이해나와 송태풍과 나정희가 함께했다. 정리합니다. 첫째, 유서연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둘째, 박승원은 지난달 5일에 이혼동의 의사를 밝혔다가 8일에 철회했습니다. 셋째, 오현주는 박승원과 4월부터 접촉이 있었습니다. 넷째, 박승원은 6월 6일 밤 실종되었습니다. 다섯째, 오현주는 6월 7일 새벽에 수면 유도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여섯째, 오현주는 지난 4개월간 출처 불명의 현금을 2,300만 원 수령했습니다. 송태풍이 말했다. 오현주 씨 사인에 대해 제가 약물 분석을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약병의 성분은 클로나제팜과 졸피뎀의 혼합물입니다. 비율이 일반적인 처방 비율과 다릅니다. 특히 클로나제팜 농도가 높습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저항 없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혼합물은 일반적인 의약품 유통 경로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조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직접 제조했거나 의료기관 내부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이해나가 바로 이어 말했다. 세종이 오현주 씨 지난 3개월 이동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특이 방문지 하나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한의원입니다. 오현주 씨는 이 한의원을 지난 3개월간 6차례 방문했습니다. 한의원에서 그런 약물을 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원 대표는 한의사이면서 동시에 약학 관련 학위가 있는 인물입니다. 세종이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윤재학, 54세. 윤재학과 박승원의 연결고리는 이해나가 세종 화면을 강력적으로 돌렸다. 있습니다. 윤재학은 박승원 그룹의 의료 자문단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년 전부터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강혁은 천천히 말했다. 오현주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가해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나정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오현주 씨의 소셜 미디어 아카이브를 모두 모았습니다. 삭제된 게시물 포함해서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나정희가 노트북 화면을 테이블 중앙으로 돌렸다. 삭제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복원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4월 중순의 것이었다. 사진에는 고급 레스토랑 식사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진에 같이 찍힌 사람은 없었지만 테이블 맞은편에 놓인 와인잔이 2개였다. 그리고 캡션에 한 줄이 있었다. 새로운 배역을 위해. 강혁은 그 캡션을 오래 보았다. 새로운 배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다. 6월 8일 오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마포구의 윤재학 한의원을 방문했다. 한의원은 골목 안쪽에 있었다.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는 예상보다 고급스러웠다. 환자 대기실과 진료실 외에 별도의 연구 공간이 있었다. 윤재학은 진료 중이었다. 이해나가 예약 없이 방문을 알렸고 진료가 끝난 뒤 면담이 이루어졌다. 윤재학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처음에는 면담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지만 강혁이 이름을 밝히자 표정이 달라졌다. 강혁 탐정님이군요. 안면이 있으십니까?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강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현주 씨를 아십니까? 환자였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습니까? 불면증이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 어떤 처방을 하셨습니까? 윤재학은 진료 기록을 꺼내지 않고 대답했다. 한약 처방을 했습니다. 침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클로나제팜과 졸피뎀 혼합제제를 처방하신 적은 있습니까? 윤재학의 표정이 굳었다. 저는 한의사입니다. 그런 약물을 처방할 권한이 없습니다. 처방 권한이 없다는 것과 보유하거나 조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승원 그룹 의료 자문단으로 활동하시면서 해당 약물에 접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윤재학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 오현주 씨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망하셨습니다. 윤재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입니까? 6월 7일 새벽입니다.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부탁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강혁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윤재학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 원장님, 지금 이 상황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피해자이거나 가담자이거나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윤재학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오현주 씨가 저에게 수면작용이 강한 약물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2개월 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오현주 씨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물 요청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잘 되면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한 여자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한 여자. 강혁은 그 말을 머릿속에 새겼다. 오현주는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이해나와 함께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정리했다. 오현주는 스스로 박승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 오현주는 의뢰를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의뢰자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세종이 오현주의 모든 금융 기록 분석을 완료했다. 2,300만 원은 세 개의 경로를 통해 분산 입금되었지만 세종이 역추적한 결과 최종 출처는 하나의 법인과 연결되었다. 페이퍼 컴퍼니였다. 컨설팅 명목으로 설립된 회사였다. 대표 명의인은 이름이 낯설었지만 사업자 등록지 주소가 눈에 익었다. 청담동이었다. 이해나가 추가로 조회했다. 그 사업자 등록지 건물의 임차인 명단입니다. 탐정님, 강혁이 화면을 보았다. 건물 임차인 중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유서연 소속 에이전시, NS 엔터테인먼트. 강혁의 눈이 멈추었다. 이해나도 그 결과를 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탐정님,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확인해야 합니다. 강혁은 즉시 형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형, NS 엔터테인먼트 법인 관계자들 중에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부탁해. 알겠어. 그런데 혁아, 오늘 경찰 측에서 연락 왔어. 박승원 씨 시신이 발견됐어. 강혁의 손이 굳었다. 어디서? 경기도 광주 야산이야. 오늘 오전에 등산객이 발견했어. 목 뒤쪽을 날카로운 도구로 찔린 상태야. 목 뒤쪽. 강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로드 에드웨어 디즈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한국의 2023년이었다. 그러나 패턴은 같았다. 의뢰인, 알리바이, 대역, 그리고 독. 이번 사건에서 대역 역할을 한 것이 오현주였다. 형. 박승원 씨 시신 발견 시각이 언제야? 오늘 오전 10시. 사망 추정 시각은 부검이 진행 중인데 6월 6일에서 7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어. 6월 6일에서 7일 사이. 오현주의 차량이 저택에 진입한 시각은 6월 6일 저녁 8시 30분이었다. 유서연이 만찬장에 있었던 시각과 정확히 겹쳤다. 그렇다면 오현주가 저택에서 박승원을 살해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이후 오현주를 제거했다. 이제 강혁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유서연은 이혼 전에 남편이 죽기를 원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가톨릭 신자인 할리우드의 파트너 제작자와의 결혼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미망이는 달랐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유서연은 이혼 전에 박승원이 죽어야 했다. 그래서 오현주를 이용했다. 오현주에게 돈을 주고 박승원의 저택에 접근하게 했다. 그날 밤 만찬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완성하는 동안 오현주가 박승원을 살해하도록 했다. 그 이후 오현주를 자신의 손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제거했다. 그런데 오현주는 어떻게 저택에 들어갔는가? 오현주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비서실장 전현식, 강혁은 전현식의 이름을 떠올렸다. 지난번 저택 방문 때 강혁을 막았던 그 사람이었다. 당황한 기색을 보였던 사람, 세종에게 전현식의 배경을 조회하도록 요청했다. 이해나가 결과를 읽었다. 전현식, 46세, 박승원 그룹 입사 12년, 비서실장 발령 4년.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전현식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차량의 소유주가 박승원이었습니다. 강혁은 멈추었다. 박승원이 직접 운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박승원 측 운전기사가 운전한 사고였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합의 금액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종이 법원 기록을 조회했는데 합의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현식이 그 합의에 분노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것이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현식과 유서연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해나가 손을 들었다. 찾았습니다. 그녀가 세종 화면을 강혁 쪽으로 돌렸다. 유서연이 소속된 NS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최원석입니다. 최원석과 전현식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2년 전 한 동문회 모임에서 같이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추어졌다. 유서연은 에이전시 대표 최원석을 통해 전현식과 연결되었다. 전현식은 박승원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비밀 합의에 대한 굴욕감. 전현식은 내부 협조자가 되었다. 지하 주차장 문을 열고 오현주를 안으로 들인 것이 전현식이었다. 그리고 오현주를 제거하는 것도 전현식의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약물을 구한 것은 누구였는가? 윤재학은 거절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경로가 있었다. 송태풍 박사님. 오현주 씨에게 사용된 약물이 박승원 그룹 의료자문단의 내부 경로로 유출될 수 있습니까? 송태풍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박승원 그룹은 자체 의료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 내부에서 약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윤재학이 거절했더라도 재단 내부의 다른 인물이 협조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재단 내부 인물 가운데 전현식과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지 세종으로 조회해 주십시오. 이해나가 즉시 요청을 입력했다. 3분 뒤 결과가 나왔다. 박승원 의료재단 소속 약학연구원 권도혁, 39세, 전현식과 동양 출신, 동양 모임 사진 확인, 약물 관리 담당자, 강혁은 조용히 말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강혁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유서연의 만찬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차량 위치와 사진 기록이 모두 확인되었다. 그런데 강혁은 그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13명의 만찬, 이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원래 초대된 인원이 몇 명이었는가? 이해나에게 그것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해나가 만찬 주최자를 파악하는 데 하루가 걸렸다. 주최자는 영화 제작자 임동진이었다. 임동진은 이해나의 연락에 처음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강민혁의 협조로 공식 연락이 이루어졌다. 임동진이 사무소를 방문했다. 60대 초반의 원로 제작자였다. 그날 만찬은 원래 14명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당일 갑자기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됐습니다. 오지 못한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배우 한우진 씨였습니다. 당일 오후에 갑자기 일정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강혁은 한우진의 이름을 기억했다. 소셜미디어에 만찬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인물. 그런데 한우진 씨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취소 연락이 와서 좌석을 정리했는데 저녁 늦게 잠깐 나타났다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사진은 그때 찍었던 모양입니다. 만찬 도중에 유서연 씨 자리가 잠깐이라도 비었던 적이 있습니까? 임동진이 기억을 더듬었다.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 한 40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개인 통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혁의 머리가 빠르게 돌았다. 유서연의 차량은 그 레스토랑 앞에 자정이 넘을 때까지 주차되어 있었다. 그러나 차량이 있다고 해서 유서연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었다. 10명의 만찬, 그 자리에서 유서연이 약 40분간 자리를 비운 시간, 박승원 저택에서 청담동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약 20분, 왕복 40분 가능했다. 그러나 유서연이 그 시간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가 문제였다. 자신의 차를 몰았다면 CCTV에 잡혔을 것이었다. 세종. 유서연 씨의 스마트폰 이동 기록을 6월 6일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로 구간 지정해서 분석해 주십시오. 이해나가 입력했다. 세종이 분석을 시작했다. 3분이 지났다. 세종이 결과를 출력했다. 6월 6일 저녁 9시 12분 스마트폰 신호 청담동 레스토랑 근방 9시 23분 신호 이동 시작 9시 41분 신호 반포동 근방 확인 10시 1분 신호 다시 청담동 근방으로 복귀. 강혁은 화면을 보며 긴 숨을 들이마셨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유서연 씨 스마트폰이 그 시간에 반포동 저택 근방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리바이를 만든 겁니다. 자신의 차량은 레스토랑 앞에 세워두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한 겁니다. 스마트폰은 몸에 지니고 있었고요. 오현주 씨는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오현주 씨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것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유서연 씨가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은 9시 41분이었습니다. 오현주 씨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현주 씨의 역할은 박승원을 저택 안에서 다른 공간으로 유인하거나 혹은 박승원의 주의를 끄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서연 씨가 도착해서 직접 목 뒤를 날카로운 도구로 찔렀습니다. 이해나는 화면을 보다가 말했다. 그런데 탐정님, 오현주 씨는 왜 죽었을까요? 단순한 입막음인가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오현주 씨는 아마도 유서연 씨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자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서연 씨가 생각했을 때 오현주 씨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유일하게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전현식은요. 전현식은 아마도 유서연 씨에게 내부 협조를 했지만 살인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을 열어준 것까지가 그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박승원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데 오현주가 죽고 나서 전현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 됐습니다. 전현식도 위험합니까?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전현식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전현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혁은 즉시 이해나에게 전현식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도록 했다. 세종이 전현식의 마지막 스마트폰 신호를 추적했다. 신호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멈추어 있었다. 이해나가 차를 몰았다. 강혁이 옆에 탔다. 호텔까지는 15분이었다. 강혁이 호텔 로비에서 직접 프런트에 연락을 취하려 하는 순간 로비 한쪽 소파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명이 말했다. 걔가 유서연인 줄 모르고 한 말인데 다음 날 그 소리를 하더라고. 김서울 그리스 신화 얘기를 꺼냈는데 누구 얘기냐고 했대. 유서연은 그 사람이 프랑스 어느 도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강혁의 발이 멈추었다. 이해나도 멈추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프랑스 도시로 알아들었다는 것. 강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었다. 만찬 참석자 가운데 한우진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한우진은 당일 취소를 했다가 늦게 잠깐 나타난 인물이었다. 그는 유서연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것이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모른다. 그런데 원래의 유서연은 알고 있었다. 강혁은 즉시 이해나를 보며 말했다. 한우진 씨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한우진은 강혁의 연락에 바로 응했다. 그날 만찬에서 유서연과 나눈 대화 내용을 물었다. 한우진은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말했다. 그날 만찬에서 파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로이 파리스 신화 이야기요. 그런데 유서연 씨가 파리를 프랑스 수도 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서연 씨는 원래 고전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올린 사진을 지웠습니다. 괜히 눈총 받을 것 같아서요.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보았다. 오현주 씨는 9시 23분 이전에 만찬장에 있었습니다. 유서연 씨로 위장해서 오현주 씨가 유서연 씨 행세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배역이었습니다. 오현주 씨는 만찬에서 유서연 씨를 연기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해박한 유서연과 달리 오현주는 그 부분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유서연 씨는 그 시간에 반포동에 있었고 오현주 씨가 만찬장에서 유서연 씨 역할을 하는 동안 유서연 씨는 저택에 들어가 박승원을 살해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군요.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현주 씨가 그리스 신화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에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네요. 강혁은 끄덕였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동 기록이 두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혁이 놓친 것이 있었다. 오현주가 만찬장에서 유서연으로 위장했다면 유서연이 만찬장에 도착한 것은 언제였는가? 만찬은 저녁 7시에 시작됐다. 유서연의 차량은 오후 7시 15분부터 레스토랑 앞에 있었다. 스마트폰 신호는 9시 23분까지 레스토랑 근방에 있다가 반포동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10시 1분에 다시 레스토랑 근방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유서연이 7시부터 9시까지 만찬장에 있었다가 그 이후 저택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7시부터 9시 사이에 만찬장에 있었던 것은 유서연 본인이었다. 그러면 오현주가 만찬장에 들어간 것은 9시 이후였다. 유서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현주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유서연이 저택으로 이동한 동안 오현주가 유서연으로 행세하며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오현주의 차량이 저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것은 8시 30분이었다. 오현주의 차량이 먼저 들어갔는데 오현주는 9시 이후에 만찬장에 나타났다. 이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 강혁은 멈추었다. 애나 씨. 오현주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것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현주는 그 이후에 만찬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에나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현주가 저택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때는 오현주 혼자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고 오현주는 동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현주의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전현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은 그 가능성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8시 30분에 오현주 차량이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오현주는 없었고 전현식 혹은 다른 누군가가 차량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나가 눈을 빛냈다. 차량 자체가 증거를 남기기 위한 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오현주의 차가 그 시간에 저택에 들어간 것을 CCTV에 기록되게 함으로써 오현주가 그 시간에 저택에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시간에 저택에 있었던 것은 유서연 씨 본인이었겠죠. 강혁은 세종 앞에 앉았다. 세종, 6월 6일 저녁 박승원 저택 인근 CCTV 분석, 차량 오현주 외 추가 인물 출입 기록 있는지 확인, 세종이 분석을 시작했다. 7분이 걸렸다. 세종이 출력한 영상이 화면에 떴다. 저녁 8시 10분. 저택 인근 골목 CCTV, 택시 한 대가 저택 담장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출발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의 뒷모습이 담겼다. 키가 크고 짧은 머리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같은 CCTV. 9시 58분. 또 다른 택시가 저택 담장 앞에 섰다. 같은 인물로 보이는 뒷모습이 택시에 탑승했다. 강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다. 세종. 이 인물의 체형 분석을 유서연과 비교해 주십시오. 세종이 비교 분석을 실행했다. 1분 뒤 화면의 결과가 나왔다. 체형 유사도 87%. 이에나가 조용히 말했다. 유서연 씨네요. 강혁은 끄덕였다. 8시 10분에 택시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9시 58분에 택시로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약 1시간 48분, 그 안에 박승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겠군요.
시신을 경기도 광주까지 옮긴 것은 전현식이 담당했겠죠. 강혁은 손을 모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오현주는 만찬장에서 유서연을 연기하는 배역을 맡았다. 오현주의 차량은 전현식이 저택에 가져다 놓아 오현주가 그 시간에 저택에 있었던 것처럼 CCTV 기록을 남겼다. 유서연은 택시로 저택에 도달해 박승원을 살해했다. 전현식은 내부에서 문을 열고 시신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이후 유서연은 오현주를 입막음하기 위해 약물로 제거했다.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유서연 체포영장 받아. 내가 증거 보낼게. 알겠어. 전현식도 공범 혐의로 같이 받아. 혀가. 유서연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태원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해나가 즉시 세종으로 유서연의 스마트폰 위치를 조회했다. 이태원 일대, 호텔 근방.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시다. 이해나가 먼저 차 키를 들고 나갔다. 이태원까지는 20분이었다. 이해나는 평소보다 빠르게 운전했다. 신호등 타이밍을 완벽하게 읽으면서 막힘없이 달렸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유서연은 로비에서 체크아웃 중이었다. 강혁이 다가갔다. 유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강혁을 알아보고 잠깐 굳었다가 곧 평온해졌다. 그 속도가 놀라웠다. 배우이기 때문이었다. 탐정님, 여기서 뵙네요. 잠깐 시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유서연은 체크아웃을 마치고 강혁과 함께 로비 소파로 이동했다. 이해나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강혁은 자리에 앉아 말했다. 6월 6일 저녁 8시 10분에 반포동에 가셨습니까? 유서연의 눈이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택시로 박 회장님 저택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인근 CCTV에 뒷모습이 담겼습니다. 세종이 체형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유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오현주 씨가 만찬장에서 유 배우님을 연기했습니다. 오현주 씨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한우진 씨가 목격자입니다. 유서연은 여전히 침묵했다. 박 회장님 시신 옆에서 채취된 혈흔 외에 다른 흔적들이 지금 분석 중입니다. 전현식 씨도 이미 당국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서연은 천천히 눈을 들어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혼이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까? 박 회장님은 제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자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의 과거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망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군요. 시작은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이해나가 움직였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무선 연락장치로 강민혁 측에 신호를 보냈다.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다. 유서연은 체포될 때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가방을 직접 건네주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은 참 냉정한 분이군요. 강혁은 그 말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2주가 더 걸렸다. 전현식은 강민혁의 수사팀에 의해 이틀 후 검거되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상당 부분 자백했다. 오현주의 차량을 저택 지하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것과 박승원의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으로 이동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살인 행위 자체에는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부검 결과 박승원을 직접 살해한 것은 유서연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권도혁은 오현주에게 약물을 제공한 것을 시인했다. 유서연과의 직접 접촉은 부인했지만 전현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현주의 사망은 타살로 확정되었다. 유서연이 직접 약물을 전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약물의 유통 경로와 전현식의 증언을 통해 유서연이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서연은 2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교사로 기소되었다. 공소장이 발부되던 날 유서연은 검찰청에서 끝까지 표정을 잃지 않았다. 강혁은 그 소식을 사무소에서 들었다.
이해나가 뉴스를 끄고 강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탐정님. 이번 사건 유서연 씨가 마지막까지 연기를 했네요. 강혁은 창밖을 보았다. 배우는 배역을 살 때 자기 자신을 지웁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지워진 자기 자신이 없어지느냐입니다. 이해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강혁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강혁이 창밖을 보는 동안 이해나는 강혁을 보고 있었다. 나정희가 차 2잔을 들고 들어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번 건도 무사히 끝났군요. 강혁은 창에서 눈을 떼고 송태풍을 보았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뢰가 또 오겠죠. 쉴 틈이 없는 사무소입니다. 강혁은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이해나가 다음 의뢰 사전 분석을 이미 정리해 놓은 것이었다. 강혁은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있는 것, 의뢰인, 사라진 사람, 남겨진 증거, 없는 것, 진실, 어색한 것, 아직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탐정의 출발점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밤은 언제나 늦게 끝났다. 2023년 6월 말에 서울 밤하늘에는 낮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사무소 50층 창밖으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반사하며 흘렀다. 나정희는 이미 퇴근했다. 송태풍은 실험실에서 다음 사건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만이 회의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이해나가 세종의 전원을 끄면서 말했다. 탐정님, 오늘 박승원 씨 조카가 연락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삼촌의 죽음을 밝혀줘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박승원 씨 측 직원들 가운데 전현식처럼 오래 같이 일한 분들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고요.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분들에게 연락처를 드리십시오. 필요하면 다시 연락 주시라고. 이해나는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탐정님은 항상 그런 말을 하시네요. 어떤 말입니까?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거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 너머 한강을 다시 바라보았다. 형사 시절 가족 전체가 하룻밤에 사라지던 사건을 떠올렸다. 범인을 잡고 난 뒤 남겨진 공허함,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고통이 오랫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다. 탐정이 되기로 한 것은 그 공허함 때문이었다. 범인을 잡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사건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들을 보살피는 것, 무너진 사람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는 것, 그것이 강혁이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유였다. 이해나가 가방을 챙기다가 말했다. 저 이제 가겠습니다. 탐정님, 수고했습니다. 이해나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다. 탐정님.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말고요? 예, 제가 탐정님한테 어색한 것이 있습니까?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없습니다. 애나 씨는 있는 것만 있습니다. 이해나의 표정이 바뀌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며 문을 열었다. 잘 됐네요. 문이 닫혔다. 강혁은 다시 한강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불을 켜고 있었다.